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 그 안에서 홀로 서 있던 당신에게 묻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에 오히려 조심스럽고 억울한 마음조차 꾹꾹 눌러 담게 되는 관계. 특히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해지는 순간 사랑보다 책임과 오해가 먼저 쌓이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치매 초기 진단이라는 현실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느낀 한 며느리의 조용한 억울함에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가족은 각자 다른 무게의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억울함은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까요? 진단서를 받아든 날은 유난히 병원 복도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얀 형광등 아래에서 종이 한 장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치매 초기 단계입니다. 의사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한마디는 순간 가족 모두의 숨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가장 말이 없었던 사람은 환자인 어머니도 바쁜 아들들도 아닌 며느리인 정이었습니다. 정이는 진단서에 적힌 글자보다 그 자리에 모인 가족들의 표정을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놀람, 당황, 계산, 그리고 아주 짧은 침묵. 그 침묵 속에서 정이는 본능처럼 느꼈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는 병이 아니라 누가 책임질 것인가로 흘러가겠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소리만 괜히 더 크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큰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심해지기 전에 요양원도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정희의 귀에는 너무도 빠른 결론처럼 들렸습니다. 아직 초기라잖아요. 정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돌볼 수도 있다고 하셨고요. 그러자 둘째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을 받았습니다. 형님, 말은 쉽죠. 누가 돌볼 건데요?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단단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병원 동행도, 약 챙기는 일도, 어머니의 작은 변화까지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은 늘 정이었다는 걸요. 하지만 그 사실을 누군가의 입으로 인정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말없이 손만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두고 오가는 이야기들이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자기 때문에 가족이 불편해지고 있다는 건 어렴풋이 느끼는 듯 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꾹 눌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며느리라서 당연히 내가 해야 하는 걸까? 아무도 정희에게 직접 묻지 않았습니다. 괜찮겠냐고, 힘들지 않겠냐고. 대신 모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정희 쪽으로 향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던 정희는 싱크대 위로 떨어지는 물소리를 들으며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도망치고 싶은 사람이 아닌데 왜 아무도 내 마음은 묻지 않는 걸까? 정희의 억울함은 소리내어 말할 수 있는 종류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말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 같았고
참으면 점점 혼자가 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한 채 치매라는 단어보다 이 집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곱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이후의 모든 갈등의 시작이 될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몸은 이미 익숙한 시간에 깨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이며 정희는 습관처럼 시어머니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불을 반쯤 걷어차고 누워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다가가 이불을 다시 덮어주며 작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셔야죠. 시어머니는 잠시 멍한 눈으로 정희를 바라보다가 이내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또 늦잠 잤나? 그 한마디에 정희는 가슴이 찌르르 아파오는 걸 느꼈습니다. 치매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다시 울렸지만 정희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시간 있어요. 아침 식탁에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 부부가 모두 모였습니다. 평소라면 나누지 않았을 대화들이 이날따라 하나둘씩 테이블 위로 올라왔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연락 왔어. 큰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 주에 검사 하나 더 해보자고. 그럼 보호자는 누가 갈 건데? 둘째 아내가 물었습니다. 말투는 가벼웠지만 시선은 분명 정희를 향해 있었습니다. 정희는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 순간에도 아무도 정희 씨 괜찮겠어?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갈게. 정희는 결국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식탁 위에는 묘한 안도감이 흘렀습니다. 마치 누군가 대신 결정을 내려준 것처럼 모두가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폐가 되는 건 아니지? 그 말에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정희는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생각 마세요. 하지만 그 말은 어머니를 위한 말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달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다들 바쁘다는 이유로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정희는 식탁을 치우며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둘째 아내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형님, 아무래도 형님이 어머니랑 제일 잘 맞으니까요.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정희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화면을 껐습니다. 잘 맞는다는 말 속에는 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약 봉투를 정리하며 날짜를 적었습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손끝에 괜히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라. 내가 힘들까봐 그게 더 미안하다. 정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게 웃기만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 말로 자신의 억울함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선택한 적이 없는데 왜 모두 당연하다는 얼굴일까? 그날 오후 정희는 혼자 병원 예약을 확인하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역할은 며느리인지 보호자인지 아니면 그냥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는 사람인지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답해주지 않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에서는 그 질문이 점점 더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은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언젠가 터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병원에 다시 가는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정희는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걸음은 느렸고 그 느림이 괜히 마음까지 끌어당기는 듯 했습니다. 접수대 앞에서 직원이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기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마치 어떤 책임이 확정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진료실 안에서 의사는 치매 초기 증상에 대해 다시 설명했습니다. 약 복용 시간, 생활 습관, 그리고 보호자의 역할까지 가족분들끼리 역할 분담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묘한 씁쓸함이 올라왔습니다. 분담이라 과연 그 말이 우리에게도 해당될까? 진료가 끝나고 나오자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때? 많이 안 좋으셔? 정희는 복도 의자에 앉아 시어머니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번호표를 손에 쥔 채 그 숫자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괜찮대. 정희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럼 당분간은 집에서 보는 게 맞겠네. 큰아들의 말은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없어서가 아니라 말하면 모든 것이 꼬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까 그 사람이 누구더라? 정희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큰아들이요. 아, 그래.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정희는 처음으로 이 병이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음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희는 약을 정리하고 메모지를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아침 약, 점심 약, 저녁 약. 글씨는 또박또박 써 내려갔지만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단톡방에 큰아들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제들끼리 간병비 조금씩 나누자. 정희가 어머니 옆에서 고생하니까 우리가 도와야지.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정희의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도와야지? 정희는 그 말이 고맙기보다는 서러웠습니다. 자신은 이미 중심에 서 있는데 여전히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돕는 사람으로만 불리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시어머니가 잠든 걸 확인하고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머릿속은 시끄러웠습니다. 나는 보호자일까? 아니면 그냥 며느리일까? 이 억울함을 말하면 나는 나쁜 사람이 될까? 정희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은 그렇게 삼켜지는 쪽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도 모르게 그날 밤 시어머니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무엇인지 정희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망설임은 다음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날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날처럼 시작됐습니다. 정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의 약을 챙기고 식탁 위에 죽과 반찬을 올려두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해 보였던 하루는 오전 10시가 채 되기도 전에 조금씩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정희는 몇 번이나 이름을 불렀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는 변기 옆에 쪼그려 앉아 멍하니 바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정희를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그 말 한마디에 정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치매라는 단어가 이제는 종이 위가 아니라 눈앞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서둘러 시어머니를 부축해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괜찮다고 계속 말하면서도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급히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만이라도 형님네가 좀 와줄 수는 없을까?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정희가 예상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오늘은 도저히 시간이 안 돼. 내일이나 모레쯤은 볼게. 정희는 알겠다고 말했지만 전화를 끊는 순간 손에서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마침 둘째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병원 갈 정도면 요양원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희는 그 문자를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서운함도 피로도 아닌 날 것 그대로의 억울함이었습니다. 정희는 결국 단톡방에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적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솔직히 많이 벅차요. 결정은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정희는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면서도 동시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큰아들의 답장이 올라왔습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말해?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잘해왔다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정의를 더 묶어두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의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물을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커질수록 마음속 소리도 함께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정희의 손을 붙잡고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힘든 얼굴을 하고 있니? 정희는 그 질문 앞에서 끝내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묻지 않았던 질문을 가장 약한 사람에게서 처음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희의 억울함은 그날 그렇게 조용히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터지지는 않았지만 더는 혼자만의 감정으로 묶어둘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소리가 한 박자씩 늦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희는 시어머니 방문을 반쯤 열어두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가 부를까봐 잠을 깊이 자지 못하는 밤이었습니다. 잠결에 들려온 작은 소리에 정희는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 끝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왜 안 주무세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잠시 정희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짐이 되고 있지? 그 말은 너무도 또렷했습니다. 치매 초기라며 여기저기 잊어버리던 사람이 그 질문만큼은 놀랍도록 분명하게 꺼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정하려는 마음과 차마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서로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고 그 온기가 묘하게 서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두고 서로 미루는 거 나도 알아.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 알아듣지는 못해도 느껴지더라. 내가 제일 많이 참고 있다는 것도. 그 순간 정희의 억울함이 처음으로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해받는다는 건 이렇게 조용한 일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정희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이미 많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무섭고 힘들어요. 근데 그걸 말하면 제가 나쁜 며느리가 될까봐 말을 잇지 못한 채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삼켜왔던 감정들이 눈물과 함께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정희의 등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어색했지만 정희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였습니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혼자 버텼구나. 그 말에 정희는 더 크게 울고 말았습니다.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 한마디가 그동안의 억울함을 조금은 덜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의 마음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억울함을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가 자신의 몫인지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가족 단톡방에 다시 한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조금 불안정해요. 이제는 다 같이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보내고 나서도 휴대전화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아침밥을 드시다 말고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나는 벌써 길을 잃었을 거다. 그 말은 정희에게 또 하나의 약속처럼 남았습니다. 혼자서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적어도 이제는 말할 수 있어도 된다는 약속 말입니다. 주말 오후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정희가 미리 준비해둔 차와 간단한 과일이 놓여 있었지만 누구도 쉽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쉬고 계셨고 거실에는 정희와 큰아들, 둘째 아들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웃으며 넘겼을 대화도 이날만큼은 쉽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이야기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큰아들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고 둘째 아내는 손에 쥔 컵을 살짝 내려놓았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얘기 다들 아시잖아요. 정희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초기라서 사람 손이 더 필요해요. 그렇다고 누군가 혼자 다 감당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이전처럼 조심스럽게만 말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준다고 했잖아. 돈도 그렇고 필요한 건.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얘기만 하자는 게 아니에요. 결정도 책임도 다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둘째 아내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형님이 어머니랑 제일 오래 같이 계시니까 상태를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 말에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그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정희가 처음으로 자기 부담을 솔직하게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헷갈려 하시는 걸 하루에도 몇 번씩 보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정희의 말에 큰아들은 시선을 피했고 둘째 아들은 손을 깍지 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큰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이렇게까지 힘든 줄은 몰랐다. 그 말은 늦었지만 정희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이 부정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병원 동행도 번갈아 하고 주말에는 제가 어머니 모실게. 큰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회사 일정 조정해 볼게.
그 순간 정희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얹혀있던 돌 하나가 조금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대화 소리가 들렸던 모양이었습니다. 내 얘기하는 거냐? 모두가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희는 얼른 다가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앉아 계세요. 시어머니는 가족들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히 나 때문에 서로 미워하지는 마라. 나는 너희가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그 말에 거실의 분위기는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처음으로 문제를 외면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정희는 그날 자기 마음을 말하는 것이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살리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걸 조심스럽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눈에 띄게 바뀐 건 없었지만 정희는 그 아주 조금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건 병원 가는 날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하다는 듯 정희 혼자 챙겼을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큰아들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갈게. 큰아들의 말은 어색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괜히 괜찮다며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자기 자신을 덜 소모시키는 일이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큰아들은 시어머니 옆에 앉아 같은 질문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처음엔 웃으며 대답하다가 점점 말수가 줄어드는 어머니를 보며 큰아들의 표정도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지 몰랐네. 그 말에 정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내가 말했잖아 라고 확인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는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큰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다 떠안고 있었구나. 정희는 그제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억울함이 조금은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서는 둘째 아들이 주말마다 들러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걷다가 어머니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도 이제는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괜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나만 버티고 있는 건 아니구나. 그 사실이 하루를 조금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날이 순조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밤중에 문을 열고 나가려 하기도 했고 갑자기 정희를 알아보지 못해 서운함이 밀려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정희는 예전처럼 혼자서만 삼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많이 힘들어. 그 말을 남편에게, 가족에게 조심스럽게 꺼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말하고 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지 않아도 마음은 덜 억울해졌습니다. 기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대해도 된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는 밥을 먹다 말고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요즘은 얼굴이 덜 어둡다. 정희는 잠시 놀라다가 웃었습니다. 그래요? 조금은 혼자가 아니라서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이해했는지 아니면 그냥 웃고 싶었던 건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계속 드셨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이제는 적어도 자기 마음을 외면하지는 않게 되었다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앞으로를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살짝 차가워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희는 시어머니와 함께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두꺼운 스웨터를 입고 창밖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나무 예전에도 있었나? 시어머니의 질문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늘 거기 있었어요. 그 대답이 어머니에게는 어떤 의미로 남았을지 모르지만 정희에게는 묘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아직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그날은 둘째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조금 지친 얼굴이었지만 정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오늘은 내가 해보니까 하루가 아니더라. 정희는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아도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어느새 이런 자리가 당연한 일은 아니게 되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을 먹다 말고 정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며느리라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나를 돌봐주고 있다는 거 이제는 안다. 그 말은 문장이 매끄럽지 않았지만 정희의 가슴에는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그제야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억울함을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정희는 일기장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충분히 말해도 되는 사람이었다. 참지 않아도 되는 마음을 너무 오래 혼자 안고 있었다. 글을 쓰고 나니 이상하게도 어머니의 병이 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병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 길을 혼자 걷고 있지는 않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정희는 창문을 조금 열어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를 돌봐도 되겠구나. 억울함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제자리를 찾았을 뿐이었습니다. 이해받지 못한 감정이 이해받은 기억으로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희의 하루는 아주 조용하게 다음 날로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억울함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정희 씨는 돌봄의 무게 속에서 나도 힘들다는 한마디를 건네는 용기를 얻었고, 가족들은 그 목소리를 듣고 비로소 함께 짐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돌봄의 짐을 홀로 지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당신의 헌신만큼 당신의 솔직한 감정도 소중하다는 위로를 전합니다. 이제는 나도 힘들다고 말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이해와 위로를 받으십시오.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울림과 위로를 전하는 이야기를 꾸준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힘이 되어 주세요. 감사합니다.